제가 있는 세상에서 시간은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아니라 책장이 넘어가는 바스락 소리로 측정돼요. 공간은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오래된 종이 냄새, 빛 바랜 잉크, 그리고 책장 위에서 잠든 이야기들의 묵직한 향기로 구분되죠. 제가 일하는 서울시립도서관은 저의 성지예요. 시끄러운 수도 한복판에 있는 고요한 요새이자 가장 소란스러운 영혼조차 목소리를 낮추게 되는 곳이죠. 저는 이 고요함을 사랑해요. 아마도 그건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일 거예요.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제가 아는 한 가장 빛나는 분이셨어요. 지성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가슴은 정의에 대한 순진한 믿음으로 불탔죠. 아버지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기만 하면 사람의 가치는 저절로 인정받게 될 거라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일하던 관청은 송곳니 대신 상냥한 미소와 의미심장한 어깨, 두드림을 가진 포식자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이었어요. 순진했던 아버지는 무능하지만 아첨에 능하고 저녁 식사 자리를 정치판으로, 아첨을 권력의 사다리로 만드는 자들에게 결국 잡아먹히고 말았죠. 저는 아버지의 눈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아버지의 열정적인 보고서는 늘 한쪽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는 화려하지만 텅 빈 다른 이들의 제안이 차지했죠. 아버지의 미소는 날이 갈수록 억지 웃음이 되었고 그 뒷모습은 보이지 않는 불의의 무게에 짓눌려 굽어갔어요. 명예퇴직 통보를 받으시던 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셨죠.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비명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과시하는 모든 것을 혐오하게 됐어요. 화려한 말, 비싼 정장, 1cm까지 계산된 미소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죠. 저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는 진실한 가치에서 위안을 찾았어요. 마치 좋은 책처럼. 그 가치는 금박을 입힌 표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다 그 사람, 한지훈 씨를 만났어요. 그는 아버지를 무너뜨린 세상과는 완벽하게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한겨울의 추위도 녹일 만큼 따뜻했죠. 그는 번화한 마포의 구불구불한 골목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식당, 유산 국밥집의 2대째 사장이었어요. 가게는 낡았고 나무 간판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제가 처음 가게에 들어선 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방금 큰언니와 격렬한 전화통화를 마친 참이었죠. 언니는 제가 왜 도서관의 박봉에 안주하고 있냐며 왜 더 미래가 있는 남자를 찾지 않느냐고 다그쳤어요. 언니의 말은 제 마음속 오래된 상처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비를 피해서 그리고 그 독한 말들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우연히 그의 골목으로 들어서게 됐어요. 진하고 구수한 육수 냄새가 제 발길을 이끌었어요. 그건 인공 조미료의 향이 아니라 몇 시간이고 뼈를 푹 고아낸 냄새, 시간과 인내, 그리고 유산의 냄새였어요. 나무 문을 밀자 문 위에 걸린 작은 풍경이 딸랑 맑은 소리를 냈어요. 지훈 씨는 카운터 뒤에 서서 말없이 나이든 손님에게 국밥을 퍼주고 있었죠. 그는 단순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두 눈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작품을 다루는 듯 손에 들린 그릇에 온전히 집중해 있었어요. 의례적인 인사는 없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맞추고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다시 하던 일에 집중했죠. 그 집중력, 그 고요함이 즉각적으로 저를 평온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내어준 국밥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국물은 맑았지만 깊은 맛이 났고 고기는 입안에서 녹아내렸으며 파릇한 쪽파가 색을 더했죠. 첫 숟갈이 입술에 닿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짜증과 슬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음식들을 맛본 적은 많았지만 이 국밥처럼 위로받고 이해받는 느낌을 준 음식은 없었어요. 저는 가게에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 혹은 주말에요. 작은 구석 자리를 골라 책 한 권을 들고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죠. 지훈 씨는 한 번도 저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국밥 한 그릇을, 가끔은 직접 담근 깍두기 한 접시를 내어줄 뿐이었죠.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소박한 것들로부터 싹 감어요. 날씨에 대한 짧은 대화,
손주를 본 단골 손님 이야기, 제가 일담한 책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게 문을 닫은 뒤 저를 붙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작은 주방으로 이끌었죠. 그곳에는 거대한 가마솥 하나가 여전히 약한 불 위에서 뭉근하게 끓고 있었어요. 여기가 이 가게의 심장이에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 육수통은 아버지 때부터 30년 동안 불 위에 있었어요. 매일 새뼈와 채소를 넣지만 이 기본은 변하지 않아요. 불도 절대 꺼지지 않죠. 따뜻한 김을 내뿜는 가마솥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지훈 씨에게 국밥을 파는 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 이곳을 찾은 손님들의 기억을 보살피는 일이었죠. 그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역사의 한 조각을, 바깥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어떤 좋은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건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에게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헛된 것을 했는 대신 진실한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서 가치와 기쁨을 찾는 정직하고 다정한 사람. 그는 제가 늘 찾아 헤매던 안식처였고 소박한 선함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제 믿음에 대한 확증이었어요. 그가 청혼했을 때 다이아 반지나 고급 레스토랑은 없었어요. 그는 그저 익숙하고 따뜻한 가게 안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유진 씨, 나랑 같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줄래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들어본 중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였어요. 물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소위 성공한 남자들과 결혼한 두 언니는 지훈 씨를 측은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큰언니 서연은 언제나 명품 정장을 걸치고 수십억 원대의 숫자를 입에 달고 사는 투자 펀드 매니저 최민혁 씨와 결혼했어요. 둘째 언니 미영은 늘 친근하게 굴지만 눈빛에는 속내와 계산을 감추지 못하는 마케팅 팀장 박동식 씨와 결혼했고요. 언니들은 배울 만큼 배운 제가 왜 하필 평범한 식당 주인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세계에서 남자의 가치는 명함 위의 직함, 그가 모는 차종, 그리고 통장 잔고로 측정되었으니까요. 제 지훈 씨가 가진 것이라곤 낡은 식당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30년 된 육수통이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지훈 씨 곁에서, 그의 작은 식당 안에서 저는 평화로운 세상을, 탐욕과 위선의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으니까요. 저는 정직함과 다정함을 구현한 남자를 찾았다고 믿었어요. 우리의 사랑이 저 육수처럼 영원히 따뜻하고 깊은 맛을 낼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바로 그 믿음이 제 심장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 전까지는요. 제게 가족 모임이란 늘 한편의 무언급 같았어요. 사람들은 말하고 웃지만 진짜 메시지는 찌푸린 미간이나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는 눈빛 혹은 평소보다 조금 세게 내려놓는 와인잔 같은 것들로 전달되었죠. 지훈 씨와 결혼한 후에 저는 그의 작은 국밥집에서 가져온 온기를 이 냉랭한 연극 속으로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순진하게 믿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우리가 부부로서 처음 가족 모임에 참석한 날은 엄마의 생신이었어요. 마포의 소박한 풍경과는 달리 큰언니 서연의 집은 공기마저 비싼 필터로 걸러낸 듯한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반짝이고 고요해서 대리석 바닥에 닿는 우리의 발소리마저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큰형부 최민혁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는 자본주의의 완벽한 산물 같은 남자였죠. 한 올의 흐트러짐 없이 고정된 머리, 넓은 어깨를 감싼 맞춤 정장, 그리고 손목에서 겸손하게 빛나지만 누구나 그 가치를 아는 시계까지. 민혁 형부는 펀드 매니저, 주식시장의 포식자였어요. 그는 세상이 숫자로 돌아가고 사람의 가치는 현금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 믿었죠. 그가 지훈 씨와 악수를 했지만 그 눈은 남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어요. 평범한 셔츠와 브랜드 없는 구두를 재빠르게 스캔했죠. 그 시선은 단 1초에 불과했지만 노골적이고도 완벽한 경멸을 담고 있었어요. 들어와요, 제부.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반면 둘째 형부인 박동식은 정반대였어요. 그는 늘 환한 미소를 띠고 모범적인 가장의 외피를 두르고 있었죠. 동식 형부는 마케팅 팀장으로 말과 심리를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알았고 아기를 달콤한 관심으로 포장하는 재주가 있었죠. 그가 지훈 씨를 와락 껴안으며 등을 두드렸어요. 제부 왔어요? 유진이한테 가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참 대단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전통을 지킨다는 게 정말 귀하죠.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칭찬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귀하다는 말 뒤에 숨은 비꼼을 들었어요. 마치 박물관의 골동품을 대하는 투였죠. 아름답고 신기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듯한 동식 형부의 경멸은 민혁 형부의 것보다 더 위험했어요. 그건 오만함이 아니라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거든요. 그는 민혁 형부만큼 부자가 아니었고 지위도 그만 못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지훈 씨가 필요했어요. 그래야 자신이 위에 있다고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지훈 씨의 그 평온함, 명예욕 없는 태도가 오히려 형부의 공허함과 속물근성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그를 찔렀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처음에는 미묘하고 작은 파장에 불과했던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민혁 형부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프랑스어 라벨이 붙은 레드 와인을 거창하게 땄어요. 샤토 마고입니다. 그가 마치 강의라도 하듯 선언했죠. 이건 지인을 통해서 1년은 좋게 기다려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200만 원 정도, 얼마 안 하지만 이 맛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 맛보세요. 이게 바로 급이라는 겁니다. 그는 부모님과 둘째 언니 부부에게 와인을 따랐지만 저와 지훈 씨의 잔은 실수로 그냥 지나쳤어요. 큰언니가 옆구리를 쿡 찌르고 나서야 깜빡했네라며 성의 없이 따라주었죠. 그러자 즉각 동식 형부가 미리 짠 각본이라도 되는 듯 끼어들었어요. 에이 형님, 우리 지훈 제부는 소주에 뜨끈한 국밥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제부? 취향이 참 서민적이고 친근해요. 난 그런 점이 참 좋더라. 순간 피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합을 맞추고 있었죠. 한 명은 정면으로 공격하고 다른 한 명은 그 공격이 더 치명적이 되도록 달콤한 말로 포장했어요. 지훈 씨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는 그저 묵묵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실 뿐이었죠. 마치 처음 맛보는 차를 음미하듯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바로 그 평온함이 두 사람을 더 거슬리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몇 주 뒤 두 번째 위험 신호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훨씬 더 크고 불쾌한 신호였죠. 부모님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오래된 본가의 수도관이 터져서 마룻바닥까지 다 망가졌다는 거였죠.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주말 가족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민혁 형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버님,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고급 인테리어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연락해서 마룻바닥 전체 싹 다 갈고 배관 공사도 새로 해달라고 하죠.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에 정중하게 올려놓았어요. 이건 저희 부부 성이니까 아버님, 어머님 용돈 쓰세요. 동식 형부도 지지 않았어요. 그만한 현금 다발은 없었지만 그 역시 재빨리 봉투 하나를 꺼냈죠. 저희도 조금 보태겠습니다. 집 고치시면 이것저것 필요하실 테니까요. 큰형님이 큰 거 하셨으니 저희는 작게나마. 모든 시선이 지훈 씨에게로 향했어요.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몇천 원짜리 국밥을 팔아 돈을 버는 내 남편이 저 현금 다발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는 그저 침묵했어요. 그 순간 그의 침묵은 무능력함과 초라함으로 해석되었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남편의 가치는 저런 종이 조각에 있지 않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곤란하게 할까봐 그놈의 가족의 화목 때문에 입을 다물었어요. 지훈 씨가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제게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내일 아버님 댁에 일찍 가봐야겠어요. 내가 도울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배관 수리 같은 거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물방울이 잔을 넘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제삿날이었어요. 아버지가 낡은 시계 하나를 꺼내 오셨어요. 유리엔 흠집이 가득하고 가죽줄은 달아있었죠. 내 할아버지 유품이다. 아버지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50년을 넘게 갔는데 오늘 갑자기 멈춰버렸구나. 이젠 정말 고장났나 봐.
아버지의 표정이 무척 슬퍼 보였어요. 민혁 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그 시계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걸 씁니까? 너무 낡았잖아요. 이렇게 하시죠. 제가 다음 주에 롤렉스로 하나 사드릴게요. 남자는 롤렉스 정도는 차야 격이 맞죠. 맞아요, 아버님. 동식 형부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거들었어요. 역시 큰형님은 통이 크셔. 하지만 유품은 유품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사람마다 다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그 말,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말이 또다시 울려 퍼졌어요. 그건 지훈 씨가 낡고 값싼 세상에만 속하며 새롭고 값비싼 것에는 결코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확인시키는 일종의 선고처럼 들렸어요. 그때까지 내내 침묵을 지키던 지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그 시계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그는 시계를 받아들고 용두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귀에 대고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가게에서 국밥을 뜰 때와 똑같은 깊이 집중한 눈이었죠. 잠시 후 그가 아버지께 시계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아마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곳에 가서 한번 갈아볼게요. 물론 민혁 형부는 속으로 비웃었겠죠. 며칠 뒤 저희가 부모님 댁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무척 기쁜 얼굴로 마중을 나오셨어요. 아버지의 손목에는 바로 그 유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시계는 초침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이걸 고쳤어. 아버지가 감동과 자부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자랑하셨어요. 그냥 배터리만 간 게 아니야. 아는 장인한테 들고 가서 유리도 싹 닦고 가죽줄도 새로 갈았지 뭐야. 꼭 새 것 같아. 아버지의 눈에 어리는 순수한 기쁨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건 롤렉스 100개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큰언니 부부가 도착했어요. 민혁 형부는 장인의 손목에 걸린 시계를 보더니 입꼬리를 씩 올리며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낡은 물건은 새것 살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나 어울리는 거죠.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잔인하고 노골적인 한마디였어요. 그건 지훈 씨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할아버지의 유품까지 한꺼번에 짓밟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박동식 형부는 언제나처럼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가 민혁 형부의 어깨를 툭 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화해시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이, 형님.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른 거라니까요. 이번만큼은 저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생활 방식의 차이라는 얄팍한 가면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명백한 낙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보았어요. 돈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오만한 자와 가짜 미소 뒤에 숨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비겁한 자. 저는 지훈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하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이 집은 이제 완벽한 전쟁터가 되었어요. 균열은 날이 갈수록 더 크고 더 깊어지며 우리 모두를 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을 과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더 셀레스티얼 뷰가 바로 그런 곳이었죠. 여의도 초고층 빌딩의 가장 꼭대기층에 위치한 그 레스토랑은 서울의 하늘 한가운데 매달린 호화로운 유리 감옥 같았어요. 그곳은 최민혁 형부가 아버지의 칠순잔치를 위해 선택한 무대였죠. 그는 단순히 룸 하나를 예약한 게 아니라 돈과 권력 둘 다가 있어야만 가능한 총괄 셰프와의 개인 맞춤 코스를 진행했다고 떠벌렸어요. 이 만찬은 그의 선언이자 그가 가장 성공한 사위 역할을 굳히고 다시 한번 제 남편 지훈 씨를 자신이 만든 서열의 맨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기회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셀레스티얼 뷰의 차갑고 번쩍이는 공간으로 들어섰어요. 지훈 씨는 사치라는 시끄러운 교향곡 속에서 여전히 조용한 저음이었죠. 값비싼 네이비색 정장을 차려입은 민혁 형부가 지배자 같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편히 앉으시죠. 그가 만족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제가 특별히 셰프에게 부탁해서 메인 요리로 이베리코 베요타 오제이 등심을 준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도토리만 먹고 자란 최상급이죠. 아무 때나 맛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식 형부가 즉시 추임새를 넣었어요. 이야, 역시 큰형님 클래스가 다르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와규보다 더 비싼 고기라던데. 민혁 형부는 모두를 향해 미소 지었지만 그 시선은 묵묵히 아버지께 차를 따르고 있는 지훈 씨에게로 향해 있었죠. 전체 요리들이 나왔어요. 보기에는 완벽했지만 지나치게 기교를 부렸고 맛은 섬세하다 못해 희미했죠. 하지만 모든 관심은 메인 요리에 쏠려 있었어요. 새하얀 도자기 접시 위에 먹음직스럽게 캐러멜라이징된 사과 한 조각과 진한 포트와인 소스를 곁들인 황금빛으로 그을린 돼지 등심 한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민혁 형부가 가장 먼저 나이프를 들었어요. 다들 맛보시죠. 이게 바로 미식의 절정입니다. 가족들이 천천히 첫 조각을 잘랐어요. 저도 한 입 맛봤죠. 그리고 이상한 기분이 밀려왔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고기는 부드러웠고 전혀 퍽퍽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유명한 도토리를 먹고 자란 돼지 특유의 고소하고 진한 지방의 풍미가 부족했어요. 상상했던 것처럼 혀 위에서 녹아내리지도 않았고요. 맛있었지만 그저 질 좋은 돼지고기의 맛이었지 민혁 형부가 떠벌리던 절정은 아니었어요. 마치 다이아몬드 값을 치르고 완벽하게 세공된 크리스탈을 받은 기분이었죠. 이렇게 미묘한 실망감은 차라리 맛없는 음식보다 더 기분 나빴어요. 부모님을 힐끗 보니 그저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죠. 동식 형부는 여전히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눈빛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도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거였죠. 저는 지훈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장 거대한 위험 신호를 목격했어요. 그는 아주 작은 조각을 잘라 천천히 씹었어요. 그 눈빛은 맛을 즐기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조용히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에 나란히 내려놓았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쳤다는 의미의 섬세한 신호였죠. 그는 더 이상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 작은 행동이 민혁 형부의 눈을 피할 리 없었죠. 왜요, 제부? 입에 안 맞아요? 하긴 이런 고급 음식은 처음이라 어떻게 즐겨야 할지 모를 수도 있겠네. 지훈 씨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 침묵이 민혁 형부의 오만함이라는 풍선을 터뜨려버렸어요. 형부도 자기 접시에 고기를 맛보았고 저는 그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 봤어요.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속았거나 레스토랑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요. 이 요리는 그가 지불한 가격과 그가 떠벌린 스토리에 전혀 미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치욕감이 서렸죠. 그는 이 거대한 무대를 세우고는 정작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의 분노는 빠져나갈 곳이 필요했고 목표물이 필요했어요. 그의 시선이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지훈 씨에게로 향했어요. 민혁 형부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역시 제부 입맛은 그런 싸구려에나 어울리나 보네. 싸구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족들에게 공지할 게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 PC를 꺼내 3D 시뮬레이션 파일을 열었어요. 반짝이는 현대적인 도심구역이 나타났죠. 고층 빌딩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화려한 분수대가 있었어요. 제 투자 펀드가 이번에 따낸 마포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몇 달만 지나면 그 낡아빠진 동네는 전부 사라질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민혁 형부가 이미지를 확대해서 분수대가 자리한 곳에 작은 붉은 점을 가리켰어요. 그는 지훈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칼날처럼 내뱉었어요. 제 펀드가 그 일대 전부를 매입했습니다. 자네의 그 다 쓰러져가는 가게. 그 자리에 이 분수대를 지을 거라 제일 먼저 밀어버릴 겁니다. 가게 주인에게 미리 구두 통보하는 셈치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암묵적인 공범이었던 동식 형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동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밑으로 지훈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들의 얼굴에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듬거렸어요. 민혁 형부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낡아 빠진 것들의 시대는 끝났다는 뜻이죠. 미래는 이렇게 반짝이는 현대적인 것들의 몫입니다. 지훈 제부는 슬슬 다른 일자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어때? 우리 회사 경비원 자리는 어떤가? 월급은 많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결정타였어요. 바로 그때 룸의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프랑스인 총괄 셰프와 한국인 총지배인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저는 그들이 음식에 대해 해명하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이 자리를 예약한 최민혁 형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방안을 빠르게 훑었고 거의 손대지 않은 접시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지훈 씨를 발견하자 그들의 표정은 공포에서 경악으로 변했어요. 셰프와 총지배인은 우리 가족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제 남편 앞에서 완벽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그 자세 그대로 몸을 떨며 서 있었어요. 이윽고 총지배인이 입을 열었어요. 공포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미식업계 최상류층만이 알 법한 기묘하고도 권위적인 호칭을 내뱉었어요. 용혜현님, 저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어요. 민혁 형부는 눈을 부릅떴고 동식 형부는 입을 해벌렸죠. 그리고 저는 제 남편을 바라봤어요. 말수가 적던 내 남자, 한지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순응이나 체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화 직전의 화산이 가진 고요함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결혼한 이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맺은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롭고 무균실처럼 공기마저 관리되던 그 방 안에서 침묵은 갑자기 숨막힐 듯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공황 상태로 울리는 것이 들릴 정도였죠. 레스토랑에서 가장 권력이 막강한 두 남자, 저명한 프랑스인 셰프와 늘 오만하던 총지배인과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개를 조아리는 대상은 이 모든 사치를 지불한 최민혁 형부가 아니라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무능력한 경비 원감이라며 모욕당했던 제 남편 한지훈 씨였어요. 용의 현임이라는 호칭은 그 정적 속에서 낯설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울려 퍼졌죠. 민혁 형부를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은 상반된 감정들로 혼란 그 자체였어요. 처음에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뜬 극도의 경악. 그 다음은 파티의 주인공인 자신이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 데 대한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자각에서 오는 막연한 공포가 그 눈에 스쳤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가 마지막 남은 권력이라도 쥐어 짜내려는 듯 더듬거렸어요. 당신들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나! 하지만 두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민혁 형부의 명령 따위는 스쳐가는 바람 소리일 뿐이라는 듯 그들은 여전히 등을 곧게 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들의 모든 관심과 경애는 오직 제 남편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언제나 시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박동식 형부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입가에 늘 걸려있던 가식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멍하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 남아 있었죠. 그는 지훈 씨를 봤다가 고개 숙인 두 사람을 봤다가 마치 순식간에 뒤집힌 권력의 방정식을 다시 계산하려는 듯 시계추처럼 눈을 바쁘게 굴렸어요. 부모님은 그저 망연자실해 보였죠.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온갖 풍파를 겪으신 아버지조차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처음 알아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지훈 씨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남편이 움직였어요. 대단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저 무릎 위에 놓여있던 냅킨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을 뿐이죠. 하지만 이 정적 속에서는 부드러운 리넨이 나무 테이블에 스치는 소리마저 거대하게 울렸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은 제가 알던 한지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의 안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온화하고 말수가 적던 그 남자의 껍데기가 깨져나갔죠.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거나 부드럽지 않았어요. 얼음장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깊이를 알 수 없었어요. 체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돈이나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서 비롯된 고요한 위엄이 자리 잡았어요.
용이 깨어난 거예요. 그는 민혁 형부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도 보지 않았죠. 그의 시선은 곧장 셰프를 향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명료하고 단호한 한 음절 한 음절이 돌멩이처럼 공간을 가르며 떨어졌죠. 티에리 셰프.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한 번도 그가 할 줄 몰랐던 유창한 프랑스어였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분명 이베리코 베요타 오제이 등심이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셰프의 몸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님. 그럼 설명해 보시죠. 지훈 씨가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왜 이 지방의 올레산에서 도토리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왜 식감은 공장제 사료를 먹여 키운 세보 등급에 더 가깝습니까? 침묵이 깨졌어요. 그건 평범한 손님의 불평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문가의 신문이었고 반박 불가능한 판결이었죠. 셰프가 고개를 들었어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민혁 형부가 짜증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야, 거기서 잘난 척 하지 마. 고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제야 지훈 씨가 그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죠. 그는 태연하게 자신의 구형 스마트폰을 꺼내 단순하지만 품격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진 국밥 그릇과 별들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열었어요. 당신은 이 블로그를 모르겠지만 지훈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티에리 셰프는 알 겁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을 소유한 호텔 그룹의 이 사진들도 알겠죠. 이 블로그의 주인, 한 선생이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리뷰 한 줄만 쓰면 그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도록 잠시 말을 끊었어요. 이 레스토랑 하나의 명운이 결정될 수도, 혹은 누군가의 투자 펀드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FB그룹의 주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걸. 만찬 테이블 한가운데에 폭탄이 떨어진 거였어요. 한 선생, 이름 없는 식당을 전설로 만들기도 하고 단 몇 줄의 글로 거대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익명의 미식 비평가. 모든 최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그에게 칭찬 한마디를 갈망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 한지훈 씨였어요. 민혁 형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펀드 매니저인 그는 주가라는 두 단어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가 지훈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떨었어요. 아, 아닐 거야. 너는 그냥 국밥 장수잖아. 지훈 씨는 그 모욕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민혁 형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보루를 공격했어요. 제 가게를 밀어버리고 분수대를 짓겠다는 거.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주 멋진 디자인 구상이더군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민혁 형부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거봐, 너도 이제 겁이 나지. 알아서 일찌감치 꺼지라고! 아니요. 지훈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죠. 그저 당신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당신 펀드가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지금 땅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임대? 무슨 헛소리야. 내 펀드가 그 동네 전부를 매입했다고. 틀렸어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꽂혔어요. 당신 펀드가 매입한 건 50년짜리 토지 사용권입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주인에게 있죠. 그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여 공포로 확장된 민혁 형부의 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어요. 제 아버지, 유산 국밥집을 여신 그분은 저에게 조리법만 물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저에게 그 동네 전체, 당신이 분수대를 지으려던 바로 그 땅을 포함한 유산 부동산의 경영 지분 전체를 물려주셨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마지막 진실이 던져졌어요. 지훈 씨는 민혁 형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의 일격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최민혁 씨, 당신은 나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나한테 새들어 있는 겁니다. 최민혁 형부가 의자 위로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척추가 뽑혀나간 사람처럼요. 값비싼 아르마니 정장도 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죠.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그의 오만했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가 사람들을 짓밟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권력, 돈, 우월감은
그가 고작 세입자에 불과했다는 단순한 진실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기회주의자인 박동식 형부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듬거렸죠. 세상에. 지훈 제부. 정말 몰랐어요. 난 제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늘 생각했지. 이 최민혁이라는 작자가 분수도 모르고, 하지만 그 뻔뻔한 아부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방 안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제 옆에 앉은 남자를 바라봤어요. 한지훈, 내 남편. 제가 그저 온화하고 잔잔한 강물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는 강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다였어요. 겉은 고요해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가장 거대한 배도 삼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해류가 흐르고 있었죠. 오늘 밤 저는 처음으로 용이 입을 여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숨죽여 그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화려한 타워와 한 가문의 부서진 조각들을 뒤로하고 자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향했어요. 연극은 끝났죠.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사인이 물감처럼 번지며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차 안은 너무나 고요해서 제 숨소리와 혼란스럽게 뛰는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옆자리에서 침착하게 운전하는 남자를 바라봤어요. 한지훈, 내 남편, 용의 혀, 한 선생, 그리고 한 동네의 주인이었죠. 그는 너무나 많은 이름을 가졌고 저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마침내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저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훈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익숙한 골목으로 차를 돌려 주차하고 시동을 껐죠. 작은 골목의 어둠 속에서 오직 유산 국밥집 간판에 따뜻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레스토랑에서의 그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본래의 다정함이 돌아와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아득한 슬픔이 어려 있었죠. 유진 씨 아버지 때문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재능 있는 한 남자가 과시와 허울뿐인 권력, 가짜들로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유진 씨한테 들었어요. 난 그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아버지는 제게 이 재산을 물려주셨지만 진짜 가치는 저 육수통 안에 셰프의 정성과 땀에 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한 선생이라는 이름은 우연히 얻게 된 가면이었고 저는 그 가면을 쓰고 작지만 정직한 가게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주가가 아니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소박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유진 씨가 도서관에서 찾았던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당신에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혼자 그렇게 힘들게 둬서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상처 때문이 아니라 사무치는 이해 때문이었어요. 그는 날 속인 게 아니었어요. 그는 나를, 우리의 사랑을, 과거의 나를 부서뜨렸던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를 힘껏 껴안았어요. 모든 질문이 풀렸어요. 며칠 뒤 몇 달 만에 국밥 그릇과 별들 블로그에 새 글이 올라왔어요. 제목은 더 셀레스티얼 뷰, 완벽함을 향한 위험한 열망이었죠. 그 글은 노골적인 비난을 담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인할 정도로 섬세한 논조로 쓰여 있었죠. 한 선생은 셰프의 완벽한 기술, 레스토랑의 화려함, 최고의 식재료를 향한 야망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이내 이베리코 흑돼지 등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몇 줄로 치명적인 진실을 짚어냈어요. 그 레스토랑이 화려한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재료의 즉 진정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연주였으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배는 불렀지만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 글은 미식계와 금융계에 동시에 지진을 일으켰어요. 욕설도 비방도 없었지만 레스토랑과 그 뒤에 FB그룹의 명성에 치명타를 날렸죠. 주가는 즉시 흔들렸어요. 그리고 최민혁의 투자자들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도덕을 신문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신문했죠. 어떻게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이 텅 빈 영혼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고. 사람과 시장을 보는 그의 눈이 어떻게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느냐고요. 박동식 형부의 업보는 더 조용하지만 그만큼 쓰라리게 찾아왔어요.
더 셀레스티얼 뷰에서 있었던 용의 혀 사건은 상류층 사이에서 그 어떤 속보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죠. 한 선생의 블로그 애독자이기도 했던 동식 형부의 상사가 그를 방으로 불렀어요. 그는 해고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했죠. 박 팀장.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네가 소통에 능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탁월하다고 들었네. 마침 우리 회사에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한 부서가 있어. 특별 고객관리팀일세. 가장 까다로운 불만 사항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이지. 그렇게 언제나 번지르르 하던 마케팅 팀장 박동식은 이제 하루 종일 전화기 앞에 앉아 가장 성질 고약한 고객들의 욕설과 불만을 들으며 머리를 조아려야 했어요. 그가 그토록 남을 비웃기 위해 사용했던 겸손하고 순응하는 연기를 이제는 현실로 살아야만 했죠. 그의 입에서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는 자신의 비굴함을 스스로 삼켜야 했어요. 블로그 글이 올라가고 일주일 뒤 비가 쏟아지는 어느 오후였어요. 최민혁이 나타났어요. 그가 유산 국밥집으로 찾아왔어요. 고급 세단이 아닌 택시를 타고 왔죠. 아르마니 정장은 여전했지만 비에 젖어 구겨지고 축축했어요.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의 작은 처마 밑에서 다른 노동자들, 기사 아저씨들, 학생들이 기다리는 줄에 합류했어요. 그것은 마지막 한 조각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굴욕이었어요. 무너지기 직전의 커리어를 구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그에게 한 선생의 용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죠. 그리고 지훈 씨는 중개인을 통해 딱 한 가지만을 요구했어요. 그냥 보통 손님으로 오라고 하세요. 민혁 형부는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견디며 서 있어야 했어요. 서민들을 그토록 경멸했던 그가 이제 그들 속에 완벽하게 파묻혀버린 거예요.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육수 냄새가 그의 후각을 고문했어요. 한때 그가 폄하했던 그 냄새를 이제 그는 애걸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죠.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가게로 들어와 카운터 뒤에 선 지훈 씨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가 더듬거렸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가득 퍼서 그의 앞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낡은 나무 테이블에 사기 그릇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죠. 그 국밥 그릇 안에는 증오도 통쾌함도 없었어요. 오직 진실만이 담겨 있었어요. 정직한 노동의 가치라는 진실이요. 지훈 씨는 그의 사과가 필요 없었어요. 최민혁처럼 오만한 자가 이 국밥 한 그릇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 그가 경멸했던 것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수만 번의 모욕보다 더 쓰라린 용서였으니까요. 민혁 형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국밥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저는 한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족들은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가게에 찾아와 막내 사위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죠. 내가 틀렸다. 아버지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헛된 가치에 눈이 멀었어. 지훈이, 자네가 사실 나랑 가장 닮은 아들이었어. 서연 언니는 민혁 형부와 별거에 들어갔어요. 영혼이 썩어버린 남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죠. 지훈 씨와 저는 온전한 평화를 되찾았어요. 그는 여전히 말없이 유산이 담긴 육수솥을 지키는 국밥집 사장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한 선생의 영향력을 이용해 화려한 서울 한복판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작지만 정직한 노포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유산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진심의 힘을 믿는 젊은 셰프들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유산이 되었어요. 1년 후 저는 가게 안 익숙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공간은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밝아져 있었죠. 제 손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아니라 알록달록한 그림책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제 무릎에는 우리의 작은 딸아이가 앉아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쫑알거리고 있었고요. 주방 일을 마친 지훈 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그는 우리 모녀를 보며 따뜻하고 평화롭게 미소 지었죠. 그가 내 옆에 앉아 제게서 나는 익숙한 종이 냄새와 그에게서 나는 깊은 육수 냄새가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우리가 믿었던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가치가 마침내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깨달았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그의 국밥처럼
복잡한 양념이나 화려한 기교가 필요 없었다는 것을, 오직 단 하나, 진심만이 필요했다는 것을요.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한 그릇의 국밥처럼 차갑고 화려한 겉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세월과 함께 묵묵히 우려낸 유산과 진심에 있다는 것을요.